다케시마는 일본 땅입니다. 한국이 정말 자신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면 될 텐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겠죠. 한국은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일본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스탠퍼드 한 강의실에서 일본인 교수가 이렇게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에 다니고 있는 제임스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정말 충격적인 논쟁이 벌어져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스탠퍼드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학교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토론이 매우 활발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 수업 시간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비난과 왜곡된 주장이 난무해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날 일본인 교수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한 한국 학생인 윤호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의 논리적인 대응에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어떤 논리와 근거로 윤호가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날은 정말 수준 이하였고 그 때문에 스탠퍼드대의 명성에 먹칠을 한 날이었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그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스탠퍼드대는 모두에게 꿈의 대학인 만큼 저에게도 어렸을 적부터 꼭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엄마는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 마케팅 전략팀을 맡고 계시고 아빠는 글로벌 식품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연구하고 계시죠. 두 분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에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F&B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편이세요. 더군다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부모님 밑에서 저도 늘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했고 신제품을 가장 먼저 테스트해보기도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열심히 하게 됐고 기왕이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명문 대학들을 목표로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제 유일한 탈출구가 소설이었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워낙 책벌레이셔서 저도 어렸을 적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고 그 덕에 공부에도 흥미가 빨리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죠. 오죽하면 친구 만나는 시간까지 아껴 공부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엔 오로지 소설을 읽는 것만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래도 저는 특히 일본 소설을 정말 좋아해요. 그 특유의 간결하고 서정적인 문체를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일본 소설을 접했을 땐 이름이 너무 어려워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읽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일본 소설에 빠진 건 히가시노 게이고 때문이에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을 읽고 나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나 몰라요. 게이고는 워낙 세계적인 작가로 일본 소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게이고의 책 속에 나오는 일본의 장소들을 직접 가보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예요. 그렇게 짬짬이 일본 소설을 읽으며 밤낮 없이 공부한 덕에 스탠퍼드대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드디어 마음껏 일본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학교 게시판을 보다가 눈길을 확 사로잡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본 문화 교류 모임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는 글이었어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정말 설레더라고요. 저는 바로 입회 신청을 했고 처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스탠퍼드에 있는 일본인 학생들은 거의 다 이 모임에 가입한다고 했어요. 저는 자기소개 시간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쉬는 시간에 한 남학생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죠. 자기도 히가시노 게이고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의 소설 속 장소들을 다녀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 학생의 휴대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저와 같은 1학년인 다케루였고
우리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계기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다케루와 그의 일본인 친구들과 종종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녔어요. 순식간에 굉장히 가까워졌죠. 다케루는 다른 일본 문학이나 영화도 추천해주며 함께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다케루를 만나면서 일본 콘텐츠에 완전히 빠져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에밀리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그날은 에밀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요즘 뭐 하고 지내냐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렵냐고 했어요. 에밀리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요즘 거의 일본 친구들과만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에밀리는 스탠퍼드에서 사진 동아리와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다니는데 얼마 전 동아리 수학 여행으로 한국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어땠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에밀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국 얘기를 하자면 오늘 밤을 다 셀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에밀리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며 음식도 진짜 맛있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다고 했죠. 미국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며 동아리 멤버 모두가 한국 여행에 200% 만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 동아리 안에 한국 음식 소모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 후에 한식에 빠진 친구들끼리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한식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모임인데 에밀리도 그 모임 회원이라고 했죠. 다음 주에 삼겹살 파는 곳을 가기로 예약해뒀다며 궁금하면 한번 와 볼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라면 BTS와 김밥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밀리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한국이라는 곳이 더 궁금해졌고 에밀리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렇게 에밀리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죠. 그 다음날 다케루는 어제 도대체 누구를 만났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밀리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고 하니 다케루는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러고는 왠지 에밀리가 세뇌당한 것 같다며 한국은 실제로는 굉장히 험악한 나라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음침한 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만 번지르르하지 막상 다른 도시들은 정말 낙후된 곳이 많고 빈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한국에 대해 좋은 얘기만 듣다가 다케루의 얘기를 들으니 좀 이상했지만 다케루가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에밀리와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한국 음식 소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굉장히 놀란 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 문화 교류 모임과는 뭔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 음식 소모임에는 거의 외국인 친구들 뿐이었어요. 진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외국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어서 그런지 한국인은 정말 소수였고 에밀리는 아직 홍보를 안 해서 한국인 친구들도 아마 잘 모를 거라며 지금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학교 게시판에 홍보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문을 듣고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 더 늘어나면 당분간 신입 회원은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죠. 다들 이렇게까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니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이렇게 열정적인지 궁금하기도 했죠. 에밀리와 함께 다운타운에 있는 한 한식당을 찾아갔고 모임에서 단체 예약을 해둔 덕분에 2층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 음식을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서 낯설게 느껴졌고 친구들이 어떻게 먹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점이 신기했어요. 보통 칼로 썰어 먹는 줄 알았는데 불판 위에 올린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게 독특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하다며 저도 해보라고 했죠. 따라해보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영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삼겹살을 즐겼어요. 상추나 쌈무에 싸서 먹거나 쌈장이나 참기름장에 찍어 먹었죠. 김치와 함께 먹거나 장아찌와 곁들여 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삼겹살을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하나하나 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먹어봤어요. 김치는 살짝 매콤하고 아삭해서 삼겹살과 잘 어울렸습니다. 에밀리는 상추와 김치, 고기를 함께 싸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이지만
정말 맛있고 즐거워서 매주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라는 새로운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서 다음 주에도 오고 싶다고 말했더니 에밀리는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했죠. 다음 주 한국 음식 소모임에서 라면 파티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SNS 공지방에 올라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순식간에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모두들 흥분했죠. 저는 왜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지 궁금했는데 에밀리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모임 친구 중 한 명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구했는데 이게 정말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한국 라면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마트에 진열되자마자 완판되는 라면인데 모임 친구 중 한 명이 어떻게 구해왔다는 겁니다. 에밀리도 정말 신나 보였죠. 라면 하나로 이렇게까지 열광할 일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라면을 먹기 위해 마트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라면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버들도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구했다고 자랑하는 영상이 많았어요. 다들 이렇게 열광하니 저도 괜스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드디어 라면 파티 당일 모두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그 라면을 구한 친구는 거의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렇게 모두의 기대 속에 라면을 끓이고 한 입 먹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앞에 있는 우유를 급히 마셨죠. 그런데 그 묘한 맛이 계속 생각나서 자꾸 손이 갔어요. 모임 친구들은 이미 한국의 매운맛에 어느 정도 익숙해서 우유 없이 먹는 친구들도 많았더라고요. 다들 정말 맛있다며 조금밖에 못 먹는 게 아쉽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꼭 여러 봉지를 구해 많이 끓여 먹고 싶다고 너도 나도 난리였어요. 저는 그 라면 맛에 감탄해 라면 봉지를 유심히 살펴봤죠. S기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라면의 환상적인 맛에 반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에밀리에게 다음 주에는 어떤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지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는 라면 파티 후에 특별히 기생충 영화를 보는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최근 이 영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 복습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무슨 영화를 복습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한국 영화는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곳곳에 힌트와 은유가 숨겨져 있어서 해석에 따라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인터넷에 오자마자 기생충 해석 영상을 유튜브로 검색해 보여주는데 다양한 유튜버들이 올린 영화 속 숨은 의미를 찾는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새 이어지는 행사라 에밀리의 집에서 모두 잠옷을 입고 모인다고 덧붙였죠. 그렇게 에밀리가 준비한 빔 프로젝터로 기생충을 함께 보게 되었어요. 저는 기생충을 보고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니 깜짝 놀랐죠. 숨막히는 이야기 전개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긴장감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기생충을 보고 나서 저는 충격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콘텐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교류 모임보다는 에밀리와 함께하는 한국 음식 소모임에 가느라 바빴어요. 매번 맛있는 한국 음식과 한국 이벤트가 정말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다케루와 길에서 만났고 요즘 왜 자주 안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다케루에게 그날 라면 파티를 했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다케루에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다케루는 라면은 한국 S기업이 일본 라면을 모방한 것이라서 모방한 게 뭐가 그렇게 맛 있겠냐며 일본 라멘을 한번 사줄 테니 먹어보라고 했죠. 진짜 원조가 어떤지 한번 맛보라며 그리고는 일본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다면서 당장 내 앞에서 같이 라면도 먹고 일본 드라마도 함께 보자고 했어요. 다케루는 늘 사근사근 다정한 말투였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무섭게 얘기했죠. 너무 다른 모습에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다케루와 일본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제 입에는 일본 라면이 살짝 기름지게 느껴졌어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훨씬 맛있더군요. 게다가 일본 영화는 좀 잔잔하고 시시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시리즈물이 더 박진감 넘쳤습니다. 제가 솔직한 소감을 말했더니
다케루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후로는 저를 볼 때마다 묘하게 피해 다니는 눈치였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피하는 일이 잦았어요. 신경 쓰였지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서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멀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일은 바로 영화 파묘 때문이었어요. 파묘가 미국에서 개봉하고 한참 흥행할 때 한국 음식 모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죠.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물론 영화도 공포스러웠지만 제가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알게 된 내용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제가 봤던 일본 소설이나 일본 문화 교류 모임에서 봤던 영화들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 지원했다고 했는데 파묘를 보고 나서 알게 된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일본은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한국을 통치하려 했고 그 때문에 희생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껴졌어요. 다케루를 떠올려 보면 다케루 역시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히가시노 게이고를 핑계로 제게 접근해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만든 영화나 책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다케루나 일본 문화 모임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다케루와 함께 수강 신청을 했던 동아시아 역사 수업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해둔 탓에 들으러 갈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한국 음식 모임에서 만났던 윤호였습니다. 밤늦게 매운 음식을 먹고 있던 저에게 계속 우유와 물을 챙겨주던 친절한 친구였기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윤호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저도 같이 들을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수업에는 동양인 학생들이 반 정도 되었고 교수님도 일본인이어서 제대로 된 동아시아 역사 수업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뒷문으로 다케루가 들어왔고 저를 무시할 줄 알았는데 윤호를 보더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불편했지만 금세 잊고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던 중 교수님이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다고 하자 윤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윤호는 왜 한반도 역사에 독도가 빠졌냐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과 독도는 큰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윤호는 교수님이 보여준 모든 지도에 독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님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윤호는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이라며 지도에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다케루는 일본 땅인데 지우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반박했고 교수님도 독도는 일본이 먼저 인식했고 17세기부터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호는 17세기 이전 신라의 우상국 정벌 기록과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를 언급하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경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케루는 독도를 인식했다고 한국 땅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윤호는 한국이 1900년에 독도 영유권을 공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케루는 윤호가 수업 시간에 무례하다고 주장했지만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으면 될 텐데 한국이 거부했다고 했지만 윤호는 독도가 한국 땅인데 왜 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당당한 윤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자신이 없어서 재판을 피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윤호의 논리에 설득되었습니다. 윤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수님이 학자로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곡된 지도로 수업한 것에 대해 학교 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화가 나서 학생의 예의를 지키라며 오늘 수업을 중단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모두들 윤호의 논리에 감탄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윤호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냐고 묻자 윤호는 역사 전공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라면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 명의 외교관처럼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 역사는 왜곡이 많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윤호는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케루가 얘기한 라면 이야기가 궁금해서 윤호에게 물어봤어요. 다케루는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을 모방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물어봤죠. 윤호는 웃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기인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만든 S기업이 1960년대에 일본의 라면 원조 회사인 S사에게 기술 전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이후 경쟁사인 M사의 도움으로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 전수를 거절했던 S사가 오히려 한국 S사의 제품을 포장과 설명까지 똑같이 따라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했어요. 일본의 라면 원조 회사가 한국 제품을 모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졌고, 윤호는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 꿈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처럼 미국의 식품회사에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S사에 취직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윤호가 왜곡된 자료로 수업을 했던 교수님을 학교에 이의 제기했고 교수님은 현재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윤호의 해박한 역사 지식 덕분에 저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윤호를 보며 저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공부하러 가야겠네요. 빨리 졸업해서 불닭볶음면의 새로운 맛을 출시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의 근거 없는 독도 소유권 주장으로 머리가 아팠는데 우리 한국 학생 윤호의 시원한 발언 덕분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시원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